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미용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최인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교학점제에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잘 아실 텐데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그림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5단계 학생평가가 끝나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학생들을 이수 처리를 하고 어떤 학생들을 미이수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각 교과별로 이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이수를 처리할 건지 아니면 미이수 처리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를 연구학교 차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중점 운영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평가 내실화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평가 내실화에서 과정중심 평가해라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책임 지도를 해라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책임 지도에는 첫 번째 미도달 예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도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학업의 보충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미도달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서 대상 교과 및 학생 선정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교과별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즉 내 교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아이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수준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 학생들이 미도달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사전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 차원의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도달한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서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과목 출석률이고요. 두 번째가 학업 성취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졸업하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석률의 3분의 2 이상을 만족하면 됐지만 이제는 교과별로, 과목별로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과목 출석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과목 출석률은 각 과목의 총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아이가 출석을 해야 그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만 된다고 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학업 성취율이 필요합니다. 학업 성취율은 각 과목의 성취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의미하고요. 현재 4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40% 이상의 학업 성취율을 보인다면 그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40% 미만이라고 하면 이 학생은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성취평가제 5단계 A, B, C, D, E가 있는데요. E에 해당하는 성취율을 40% 이상 60% 미만으로 재조정을 했고요. 40% 미만에 대한 성취도는 A, B, C, D, E 다음에 I라는 성취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과목 출석률을 만족하고 성취도 A, B, C, D, E를 맞게 되면 이수를 해서 학점을 부여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학생이 I를 받았다라고 하면 학점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하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들 미이수했으니까 학점을 주지 말고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충 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학교에서는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책임교육 부분이 앞으로는 많이 강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교과 이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 2019년 12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목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이고요. 이 연구를 한 목적은 교과의 이수 기준 방향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의 이수 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후속하는 적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40%의 학업 성취율을 제시를 했고요.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교과 이수 기준이란 해당 교과목의 성취 기준들을 일정 시간을 거쳐서 학습을 하겠죠. 자, 이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에 도달을 했을 때 학점을 줄 거냐 이걸 결정하는 준거를 교과 이수 기준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또한 학업 성취율 40%라는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각 과목, 각 교과에서 도대체 40%에 해당하는 학업 성취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인가를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진술문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그 과목에서 40% 정도의 학업 성취율을 보이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영역별로 기술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 자료가 개발이 되면서 각 연구학교에서는 이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 학교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 평가원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또한 자료를 제작을 했는데요. 작년 2021년에 제작을 시작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각 학교에 배포를 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1학년 국영수사과 이렇게 5개 과목에 대한 이수기준 적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평가원에서 만든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 문항, 미수 예방 지도를 위한 학습 자료, 미수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이 자료의 목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과목의 목차는 거의 동일한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공통과목 수학 자료 개발 개요. 제가 수학과다 보니까 수학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떻게 개발된 자료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1단원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2단원은 공통과목 수학, 핵심 개념별,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진술문에 따른 예시 평가 문항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한 작업은 40%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일 거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장으로 진술을 해놓은 진술문을 개발을 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진술문을 토대로 해서 이 아이들을 판단하려면 이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객관적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별을 하실 때 이 2단원에서 개발한 예시평가 문항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원에서는 공통과목 수학, 핵심 개념별,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예방 교수학습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할 것 같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사전에 선발을 하죠. 그럼 이 학생들이 실제로 미도달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교수학습 자료는 단위학교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 학습지 형태로 개발을 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4단원에 보시면 공통과목 수학, 핵심 개념별,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3단원과 4단원이 내용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4단원은 실제로 우리가 예방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도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 최대한 40%까지는 우리가 끌어올려 줘야 된다라는 차원의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록은 교과별로 약간씩 차이점이 있는데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즉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프로세스를 여기에다가 예시로 담아놨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단위학교에서 최소학업 성취 수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구학교 특색 과제로도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 프로그램의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 미도달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지도를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선발을 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협의하에 결정을 하고요. 평가를 통해서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선발을 하죠.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이 나왔다면 이 학생들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진단을 한 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 학부모에게 프로그램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부명고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려드리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월 초에는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학생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각 교과별로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엔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단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때 활용하는 게 중학교 검정고시 문항들 있죠. 중학교 검정고시 문항들이 기초적인 문항들이다 보니까 그 문항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진단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단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진단평가가 끝나면 그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각 교과에서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는 몇 점 미만의 학생들을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으로 선발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요. 교과별로 약간씩 차이점은 있지만 수학과의 경우에는 학기 초에 미도달 예상 학생을 선발한 후에 그대로 한 학기 동안 이 아이들만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원의 학습이 끝나면 그 단원의 학습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 진단평가를 또 실시를 해서 그 단원에서 부족한 학생들을 또 별도로 지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도달 예상학생을 뽑았다면 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기는 예상학생 선발 직후 즉 3월이 되겠고요. 2차 지필평가 전까지 이 학생들이 미도달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학생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 어떻게 이 학업 성취율을 끌어올려야 할지에 대한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학생 개별적으로 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에 상담을 진행을 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코칭과 자존감 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학습 코칭, 아이가 아직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의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할 자세나 마음가짐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다른 측면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코칭이라든가 아니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프로그램, 심리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에게 배우는 걸 더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배움 동행 또래 멘토링이라고 해서 각 반에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멘티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과 멘티와 멘토로 짝지어져서 친구에게 배울 수 있게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활동 기록지는 실제로 또래 멘토
활동 기록지와 또래 멘티 활동 기록지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담아놨고요. 아이들이 오히려 교사에게 배운 것보다 친구들한테 배우는데 조금 더 열심히 잘 참여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교과별 교사의 개별 지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교사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아이들 개별 상담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진단을 했다면 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개별적인 지도가 학기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교무실로 이렇게 종종 불러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 학생들도 개별 지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제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선발을 해야겠죠. 우리가 예방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도달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명도 안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미도달 학생을 언제 선발하느냐? 당연히 2차 지필평가 끝나고 수행평가, 지필평가 점수가 합산된 학기 말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도달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는 미도달 학생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 또는 미수 학생이야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도달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각 교과에서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있죠. 왜냐면 각 교과별로 평가에 대한 그런 수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 과연 이 40% 정도에 해당하는가를 각 교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선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직은 성취 수준이 I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취 수준 2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선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취 수준 2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선발을 하면 아이들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요. 학업 성취율 40%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서 아이들 이수 요건에 학업 성취율 40%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학교에서 기준을 학업 성취율 40%로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목 출석률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서 아이들 이수 기준에 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넣어놨기 때문에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이 되거나 또는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이 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으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 세 번째 방법을 올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업 성취율 40%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올해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선발했다면 이 학생을 위한 보충 지도를 또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원은 언제 할 거냐? 자, 시기는 미도달 학생 선발 후, 즉 예를 들어 1학기 2차 지필평가가 끝났다면 그 2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성적 처리가 끝난 후 아이들이 선발되겠죠. 선발되고 방학 전에 아이들을 위한 지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방학을 했을 때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학교 자율과정을 활용한 보충 지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새는 학교 자율과정 운영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보통 1학기 2차 지필평가 후에 방학하기 전까지 기간을 활용해서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자율과정 활용의 장점은 정규 시간 내에 이 학생들을 따로 지도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과 후에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방과 후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방과 후에 운영할 때 단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일단 방과 후에 남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또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남겨서 방과 후 보충 지도를 운영을 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만족도는 좋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은 오릅니다. 학업 성취율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르긴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시청 및 과제 제출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방학 동안에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재작년에 아이들 대상으로 방과 후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방과 후에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나오지 않고 아이들 남기기도 쉽지 않아서 올해는 온라인이 대세니까 온라인으로 아이들 지도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차원에서 제작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동영상 강의까지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부천 지역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 차원에서 부천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부천에 있는 일반고가 다 같이 공유하자라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바로 제작에 들어가서 올해 5월에 이 동영상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국영수사과 5개 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동영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모든 일반고에 부천에 있는 23개 일반고에 이 동영상 자료와 그 다음에 학습지가 제공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올해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플랫폼에 이 강의 동영상을 올려주고 학습지를 나눠준 후 방학 때 계획을 세워서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서 나중에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보충 프로그램을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협의를 잘 하셔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